안녕하세요, 부기님입니다. 오늘 영상 올릴 책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지은이 월터 아이작슨. 프롤로그. 장대한 퀘스트의 시작.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자라던 어린 시절, 일론 머스크는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12살 되던 해 벨트스쿨이라는 야생 생존 캠프에 보내졌다. 그곳에 대해 그는 파리대왕에 나오는 것과 유사한 환경에서 예비군들로 구성된 준군사 조직이 운영하던 캠프라고 말했다. 그곳에서 덩치 큰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의 얼굴을 가격하면 쉽게 배급품을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빠르게 습득했다. 당시 체구가 작은 데다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던 머스크는 2차례나 두들겨 맞았다. 캠프의 첫 주 마지막 날에 소년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서로를 공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너무도 미친 소리라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다. 그 캠프에서는 몇 년마다 참가 학생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 16번째 생일을 앞두고 머스크는 다시 한번 벨트스쿨에 참가했다. 이전과 달리 체격이 훨씬 커져 곰 같은 몸집에 키가 180cm나 되었고 유도까지 배워둔 상태였다. 덕분에 벨트스쿨도 전처럼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 무렵에 그는 누구라도 자신을 괴롭히면 코를 세게 한 방 때려주면 다시는 괴롭히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980년대의 남아공은 기관총 난사나 칼부림 사건이 빈번하던 폭력적인 사회였다. 머스크 가족은 집 앞을 뛰어가는 사람은 누구든 공격하도록 훈련받은 독일산 세퍼드를 길렀다. 일론이 6살이던 어느 날 집 앞 진입로를 뛰어내려가자 그가 가장 좋아하던 그 개가 뒤따라 달려와 그의 등을 크게 물어뜯었다.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준비할 때 일론은 그 개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 때까지는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버텼다. 관계자들은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나중에 그 개를 총으로 쏴 죽여버렸다고 한다. 머스크가 어린 시절 겪은 가장 혹독한 사건은 학교에서 발생했다. 저학년 시절 그는 반에서 가장 어린 데다가 체격이 가장 작았으며 눈치도 없는 편이었다. 당연히 공감 능력이 떨어졌던 그는 주변의 환심을 사려는 욕구도 본능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걸핏하면 못된 친구들에게 얼굴을 맞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 어느 날 아침 조회 시간에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한 학생이 그와 부딪혔다. 일론은 그를 밀쳤고 험한 말이 오갔다. 그 소녀와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일론을 찾아다녔고 샌드위치를 먹고 있던 일론을 발견했다. 그들은 뒤에서 접근해서는 일론의 머리를 발로 찼고 비틀거리는 그를 계단 아래로 밀쳤다. 그러고 올라타서 주먹으로 두들겨 패고 발로 머리를 찼다. 눈 주변이 얼마나 부어올랐는지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일론은 병원에 실려갔고 일주일 동안 학교에 가지를 못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머스크는 여전히 코 내부의 조직을 고정시키기 위해 교정수술을 받곤 했다. 그러나 그런 상처도 그가 아버지한테 받은 정서적 학대에 비하면 사소한 수준이었다. 오늘날까지도 일론을 괴롭히고 있는 그의 아버지 에롤 머스크는 엔지니어이자 불안당, 카리스마 넘치는 몽상가였다. 학교에서 그 싸움이 있은 후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묵사발렌 소년의 편을 들었다. 일론이 퇴원해서 집에 오자 아버지는 그를 질책했다. 그 장황한 비난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던 동생은 그것이 자신의 최악의 기억이라고 했다. 아버지가 미친 듯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그날은 유독 심했다. 다친 아들에 대한 연민이나 안타까움 같은 건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더 이상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지 않는 일론과 동생은 일론이 먼저 폭행을 유발했다는 아버지의 주장은 맥락에도 맞지 않으며 그 가해자는 결국 그 일로 소년원에 가게 되었다. 형제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변덕스러운 이야기꾼이라서 때로는 계산적으로 또 때로는 망상에 빠져 상상을 잔뜩 하미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사람이었다. 또한 그는 극단적인 양면성을 지녔다고 한다. 한순간 다정한 모습을 보이다가 일순간 돌변해서 1시간 넘게 가차없이 폭언을 퍼붓곤 했다는 것이다. 그의 정광설은 매번 일론이 얼마나 한심한지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곤 했다. 일론은 늘 그 자리에 꼼짝없이 서서는 아버지의 비난을 감내해야 했다. 한마디로 대단한 정신적 고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아이들을 신체적 감정적으로 강인하게 키우기 위해 아주 엄하게 대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그는 당시 남아공에서는 폭력이 그저 학습 경험의 일부였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일론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아버지를 멀리하려고 수없이 시도했지만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일론의 기분은 밝음과 어두움, 강렬함과 얼빠짐, 세심함과 무심함을 주기적으로 넘나들었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악마 모드에 빠져들곤 했다. 어린 시절 얻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그는 만족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되었다. 머스크는 어린 시절에 삶은 고통이라는 데 길들여졌고 자신을 키운 것은 역경이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한계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열정을 키워 자신의 괴팍함을 은폐했지만 괴팍함 또한 발전시키는 바람에 열정이 가려지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가 물려받은 유산과 혈통은 그의 뇌 배선과 어우러져 때때로 그를 냉담하게도 충동적이게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리스크에 대한 극도로 높은 수준의 내성으로 이어졌다. 1장 모험을 향한 열정. 일론 머스크의 아버지 에롤 머스크는 모험가이자 항상 다음 기회를 노리는 책략가였다. 영국인인 그의 어머니 코라는 14살에 학교 공부를 마치고 전투폭격기의 외피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난민선을 타고 남아프리카로 넘어왔다. 그리고 그것에서 윌터 머스크를 만났다. 당시 윌터는 이집트에서 가짜 무기와 서치라이트 등을 배치하여 독일군을 속이는 작전을 수립하던 암호의 독가이자 정보 장교였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조용히 안락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암호 기술을 이용하여 십자말풀이를 하며 세월을 보내는 것 외에는 거의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런 그를 참다 못한 코라는 두 아들만 데리고 영국으로 돌아갔고 거기서 뷰익에서 생산한 자동차 한 대를 장만한 후 다시 남아공의 프리토리아로 돌아왔다. 에롤은 공학학위를 취득한 후 호텔이나 쇼핑센터, 공장 등을 짓는 일에 종사했다. 그는 한편 낡은 자동차나 비행기를 복원하는 작업을 좋아했다. 에롤은 비행을 무척 좋아했다. 자신의 비행기를 팔 생각을 품고 비행을 하던 어느 날 그는 잠비아의 한 활주로에
착륙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파나마계 이탈리아인 기업가가 그의 비행기를 사겠다고 제안했다. 그들이 합의한 거래 조건은 현금 대신 그 기업가가 잠비아에 소유한 3개의 작은 광산에서 채굴되는 에메랄드의 일부를 에롤에게 지급하는 것이었다. 당시 잠비아는 식민지에서 벗어나 흑인 정부가 들어서 있었지만 관료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였다. 따라서 그 광산은 정부에 등록된 사업체가 아니었다. 그런 사업을 정부기관에 등록하면 결국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에메랄드 원석을 수입해서 요하네스버그에서 가공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는 꽤 많은 수익을 올렸지만 1980년대 러시아인들이 실험실에서 인조 에메랄드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그의 사업은 무너졌고 그의 에메랄드 관련 수입은 모두 사라졌다. 에롤 머스크와 메이 홀드먼은 10대 시절에 만나 데이트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시작부터 드라마 같은 일이 연속이었다. 에롤은 메이에게 거듭 청혼했지만 그녀는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 에롤이 자신 몰래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메이는 너무 낙심한 나머지 계속 울기만 했다. 그렇게 일주일을 울면서 보내고 나니까 체중이 빠졌고 그 덕분으로 지역 미인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었다. 대학을 졸업한 메이는 케이프타운으로 이사하여 영양에 대해 강연하는 일을 했다. 그때 에롤이 찾아와 약혼 반지를 내밀며 청혼했다. 결혼식을 치른 그날 밤 에롤과 메이는 비교적 저렴한 비행기에 올라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프랑스에서 에롤은 플레이보이 몇 권을 샀다. 남아공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잡지였다. 그는 작은 호텔 침대에 누워 그것들을 감상했고 그 모습을 본 메이는 화가 솟구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둘의 싸움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메이는 결혼 생활을 끝낼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입덧을 하기 시작했다. 2장 트라우마 1971년 6월 28일 아침 7시 30분 메이는 몸무게 3.9kg에 머리가 유난히 큰 사내 아이를 출산했다. 일로는 많이 울고 많이 먹으면서 잠은 별로 자지 않는 아기였다. 일론이 태어난 이후 2년에 걸쳐 메이는 아이를 2명 더 낳았다. 바로 일론의 남동생 킴벌과 여동생 토스카다. 메이는 아이들을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는 엄마가 아니었다. 덕분에 아이들은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었다. 유모는 없이 가정부만 한 명 있었는데 그녀는 일론이 로켓과 폭약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놀아도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일론은 자신이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도 10손가락이 온전한 게 신기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가 3살 때 어머니는 아이의 지적 호기심이 풍부한 것을 보고 유아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원장은 다른 원아들보다 어린 아이들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하며 그 결정을 철회하도록 설득했다. 1년 후에 데려오는 게 좋겠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메이는 원장의 생각을 꺾었다. 하지만 그것은 실수였다. 일론에게는 친구가 생기지 않았고 2년 차에 들어서면서 선생님 말도 듣지 않기 시작했다. 급기야 원장은 부모님을 유아원으로 불러 보통 아이들 지능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석한 교사 중 한 명이 아이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정신이 딴 데 팔려 있고 선생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의 멍 때리는 경향과 생각할 때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드는 행태는 계속되고 있었다. 8살 때 일로는 완강한 마음으로 오토바이를 갖는 데 집중했다. 그는 의자에 앉은 아버지 옆에 서서 나름의 논리를 내세우며 반복적으로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졸라댔다. 아버지는 결국 두 손을 들고 일론에게 푸른색과 금색이 어우러진 50cc 야마하 오토바이 한 대를 사주었다. 머스크는 나중에 자신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밝히고 심지어 농담까지 하곤 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한 형태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으로 사회성과 인간관계, 정서적 연결, 자기조절 능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는 결국 일론이 8살이 되던 해 이혼했다. 일론의 어머니는 모델 일과 영양사 일을 번갈아 하면서 생계를 꾸렸다. 돈에 쪼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메이는 종종 모델 일이나 영양 관련 강연으로 인해 아이들만 집에 남겨둔 채 출장을 가야 했다. 엄마로서 다정하거나 포근한 것과 거리가 멀었고 늘 일만 했다. 일론은 올빼미형 인간으로 새벽까지 밤새워 책을 읽기 일쑤였다. 그는 아침 6시에 어머니 방에 불이 들어오는 게 보이면 침대로 기어들어가 잠을 자곤 했다. 당연히 어머니는 학교 가라고 일론을 깨우는데 애를 먹곤 했다. 어머니가 집을 비운 날에는 종종 오전 10시가 지나서 수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혼 후 메이는 다른 폭력적인 남자와 데이트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그를 몹시 싫어해서 때때로 그의 담배에 작은 폭약을 심어 놓곤 했다. 불을 붙이면 터지라고 말이다. 3장 아버지의 집으로. 10살 때 머스크는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운명적인 결정을 내린다.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기로 한 것이다. 그는 혼자서 위험한 야간 열차에 올라 더반에서 요하네스버그까지 갔다. 여기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자 일로는 기뻐서 태양처럼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넘쳤지만 과로에 시달렸고 주의가 산만하며 여러모로 연약했다. 대조적으로 아버지는 거만하고 당당하며 큰 손과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덩치 큰 남자였다. 그가 하는 사업은 기복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돈벌이가 잘 돼서 기세가 등등했다. 일론이 9살 때 아버지는 세 남매를 모두 데리고 미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렌터카를 빌려 뉴욕을 둘러보고 중서부를 거쳐 플로리다로 내려갔다. 일론은 다른 무엇보다 모텔의 로비마다 구비된 동전 주입식 비디오 게임에 빠져들었다. 여행하는 동안 아버지는 사치스러움과 검소함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차는 고급 썬더버드를 빌렸지만 숙소는 저렴한 여관들만 골랐다. 머스크는 공부를 잘했지만 슈퍼스타는 아니었다. 9살과 10살 때 그는 영어와 수학에서 A를 받았다. 그러나 성적표의 종합 의견란에는 다음과 같은 평가가 기록되었다. 몽상에 빠지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느라 학업 속도가 극도로 느림. 공립고등학교에 입학한 일론이 괴롭힘과 구타를 당하자 아버지는 그를 사립학교인 프리토리아 남자고등학교로 전학시켰다. 그는 고3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물리학은 A를 받았지만 다소 놀랍게도 수학에서는 B를 받았다. 여가 시간에는 작은 로켓을 만들고 수영장, 소독 염소와 브레이크 용액을 섞은 것과 같은 다양한 혼합물로 추진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하는 것을 좋아했다. 또한 마술과 최면술도 배웠는데 한 번은 토스카에게 최면을 걸어
스스로 개라고 믿고 날 베이컨을 먹게 만들기도 했다. 4장 공상과학 소설과 비디오 게임. 청소년기에 접어든 일론은 무언가 빠졌다는 생각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존재에 대한 종교적 설명과 과학적 설명 모두 우주는 어디에서 왔으며 왜 존재하는가와 같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다루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말 우울해지기도 했다. 훌륭한 책벌레들이 그러하듯 그는 독서를 통해 이런 의문을 해결했다. 머스크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 이어 비디오 및 탁상용 시뮬레이션 게임에 빠져들었다. 이런 경험들은 인류가 어떤 고차원적 존재가 고안한 시뮬레이션의 장기말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감질나면서도 흥미를 부추기는 생각에 대한 평생의 열정으로 그를 이끌었다. 5장 남아프리카를 떠나다. 아버지와 함께 7년을 지내고 17살이 되면서 일론은 집에서 탈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갈수록 그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아버지는 유쾌하고 재미있는 면도 있지만 때때로 어둡게 변하거나 언어적 학대를 가하거나 환상과 음모에 사로잡히곤 했다. 머스크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 나름의 논리를 펼치며 미국으로 이민 가자고 자기와 동생들을 미국에 데려가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론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이민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럼 혼자 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는 처음에 외할아버지가 미네소타에서 출생했다는 배경을 근거로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 했으나 어머니가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미국 시민권을 주장한 적 없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그래서 우선 캐나다로 가는 것이 좀 더 쉬운 방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는 캐나다 영사관에 혼자 가서 여권 신청서를 받아와 자신뿐 아니라 어머니와 남동생, 여동생의 신청서까지 작성했다. 승인은 1989년 5월 하순에 떨어졌다. 일론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몇 달 안에 돌아오게 될 거다. 넌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다라며 경멸적으로 말했다고 기억하고 있다. 6장 캐나다로 향하다. 일론이 밴쿠버에 머물던 시기에 메이 머스크도 이주를 결정하고 남아공을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다. 그리고 토스카에게 캐나다에서의 생활이 어떤지 설명하는 편지를 보냈다. 먼저 밴쿠버가 너무 춥고 비가 많이 온다고 썼다. 몬트리올은 흥미로운 도시였지만 불어를 쓴다는 게 문제였다. 메이는 토론토가 그들이 가야 할 곳이라고 결론지었다. 처음에 그들은 침실이 한 개뿐인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다. 토스카와 어머니가 침대를 쓰고 일론은 소파에서 잠을 잤다. 돈이 거의 없었다. 일론은 토론토에 친구가 없어서 당연히 사교 생활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책을 읽거나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보냈다. 7장 퀸스 대학교. 머스크의 대학 입학시험 점수는 딱히 주목할 만한 게 없었다. 두 번째 SAT 시험에서 언어 영역은 800점 만점에 670점, 수리 영역은 730점을 받았다. 그는 토론토에서 차로 쉽게 갈 수 있는 워터루 대학교와 퀸스 대학교로 선택의 범위를 좁혔다. 그는 워터루 대학교는 여학생이 거의 없었다는 이유로 퀸스 대학교를 등록했다. 첫 해에 머스크는 비즈니스, 경제, 미적분,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A를 받았고 회계, 스페인어, 노사관계에서는 B를 받았다.
그는 나중에 퀸스 대학교 동문 잡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이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똑똑한 사람들과 협력하고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나중에 일론과 함께 근무한 동료들은 그가 노사관계의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그 기술 역시 완벽하게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가 더 많은 관심을 쏟은 부분은 삶의 의미에 대한 심야, 철학, 토론이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빠져든 부분은 보드게임과 컴퓨터 게임의 세계였다. 그가 퀸스 학교에 다니던 시절 완성도가 탁월한 최초의 컴퓨터 기반 전략 게임인 시빌리제이션이 출시되었다.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자신이 개발할 기술과 건설할 생산시설을 선택하여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경쟁했다. 퀸스 대학교의 한 강좌에서는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전략 게임을 통해 사업을 키워나가는 시뮬레이션으로 경쟁하게 했다. 플레이어는 제품 가격과 광고비, 이익 중 연구개발 투입 비율 등의 재반 변수를 결정할 수 있었다. 머스크는 시뮬레이션을 제어하는 로직에 대한 역설계 방법을 알아냈고 그래서 매번 이길 수 있었다. 8장 펜실베니아 대학교. 머스크는 퀸스에서 보내는 생활이 지루해졌다. 아름다운 학교였지만 학문적으로 도전의식을 자극하진 않았다. 그래서 동급생 중 한 명이 펜실베니아 대학교로 편입했을 때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돈이 문제였다. 아버지는 아무 지원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3가지 일을 저글링하듯 꾸려나가고 있었다. 그러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그에게 14,000달러의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패키지를 제안했고 그래서 1992년 그는 그곳에 3학년으로 편입했다. 그는 아버지처럼 공학에 끌렸기에 물리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다. 그가 느낀 엔지니어의 본질은 어떤 문제든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파고들어 해결책을 찾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공동학위 과정을 밟아 경영학도 전공하기로 했다. 경영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경영학을 공부한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그의 목표는 물리학의 감각으로 제품을 설계 및 제작하는 것, 그리고 경영학을 전공한 보스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었다. 머스크는 전기차에도 집중했다. 그는 배터리에 관한 학술 논문을 읽고 냈고 마침 캘리포니아주에서 2003년까지 차량의 10%를 전기 자동차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법령이 막 통과된 시점이었다. 머스크는 또한 1994년에 접어들며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한 태양광 발전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나아가는 최선의 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의 졸업 논문 제목은 태양광의 중요성이었다. 기후변화의 위험성뿐 아니라 화석 연료 매장량이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도 그에게 동기를 부여했다. 논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미래의 발전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태양 전지판에 햇빛을 집중시켜 생성한 전기를 마이크로파 빔을 통해 지구로 다시 보내는 거울들이 달린 위성이 포함되었다. 9장 서부로. 머스크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갈 때 2곳의 인턴십 자리를 얻어 전기차와 우주, 비디오 게임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마음껏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누렸다. 주간에는 20명으로 구성된
피나클 연구소에서 일했는데 국방부와 적당한 규모의 계약을 맺고 연구소 설립자가 개발한 슈퍼 커패시터를 연구하는 곳이었다. 커패시터는 순간적으로 발생한 전하를 모았다가 빠르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장 장치로 피나클 연구소는 전기차와 우주 기반 무기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커패시터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야간에는 펠로엘토에 위치한 작은 비디오 게임 회사인 로켓 사이언스에서 일했다. 머스크는 여름이 끝날 무렵 스탠퍼드 대학원에 진학하여 재료과학을 공부할 계획을 세웠다. 여전히 커패시터에 매료된 그는 그것으로 전기 자동차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무렵 그는 마치 만트라처럼 되새기고 되새길 인생의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인류에게 진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떠올렸다. 인터넷, 지속가능한 에너지, 우주여행. 머스크는 사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졸업한 시절에 구상한 인터넷 기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하나 갖고 있었다. 뉴욕 및 뉴 잉글랜드 지역 전신 전화회사인 나인엑스의 한 임원이 학교 강연회에 와서 옐로 페이지의, 즉 미국의 업종별 전화번호부의 온라인 버전 출시 계획에 대해 밝혔을 때 떠올린 아이디어였다. 그때 머스크는 나인엑스가 진정한 인터랙티브의 구현 방법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남동생 킴벌에게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킴벌은 사업체 목록과 지도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버추얼 시티 내비게이터라는 이름을 붙였다. 10장 집2. 형제는 펠로엘토에서 책상 2개와 매트리스를 놓을 수 있는 작은 사무실을 빌렸다. 처음 6개월 동안은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YMCA에서 샤워를 했다. 사업체와 고객에게 직접 제품을 마케팅하는 대신 대형 신문사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하여 그들이 자체적으로 지역별 사업체 명부를 구축하도록 만드는데 주력하자는 전략이 있었다. 일론과 킴벌이 집2를 출범한 지 4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99년 1월 컴팩 컴퓨터가 현금 3억 700만 달러를 제시했다. 당시 컴팩 컴퓨터는 자사의 알바비스타 검색 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법을 모색하던 중이었다. 형제는 12%의 소유 지분을 60대 40의 비율로 나눴고 그리하여 27살의 일론은 2200만 달러, 킴벌은 1500만 달러를 손에 쥐고 발을 빼게 되었다. 저는 이 영상에 이 책의 초입 부분만 담아냈는데 일론 머스크는 어린 시절부터 범상치 않은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혹시 저 때문에 감정이 상한 사람이 있다면 그저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저는 전기차를 재창조했고 지금은 사람들을 로켓선에 태워 화성으로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차분하고 정상적인 친구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이 대답은 일론 머스크의 모든 걸 함축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책의 저자 아이작스는 과연 그가 괴팍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전기차의 미래로 그리고 화성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라며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이 책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